조선시대 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다는 이 사건은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 중의 폐륜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연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왕까지 나서서 이 며느리를 어떻게 처벌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니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1460년 세조 6년 경상도의 한 양반가에서 일어났습니다. 25살의 젊은 며느리 박씨는 평범한 양반집 여인이었죠. 시집 온 지 3년째 그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씨의 효성을 칭찬할 정도로 모범적인 며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씨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쓰러져 있었고요. 박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부모나 시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죠. 조정 대신들은 이 며느리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방관리가 올린 보고서에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박씨는 신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릴 뿐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입을 열지 않았죠. 관리들이 이상하게 여겨 주변 사람들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씨의 남편, 즉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폭행하는 불효자였던 것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남편이 술에 취해 시어머니를 때리려 하자 박씨가 몸으로 막아서며 남편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박씨는 시어머니 대신 자신이 맞겠다며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며느리까지 밀쳐내고 어머니를 때리려 했고요. 급박한 순간 박씨는 시어머니의 뺨을 먼저 가볍게 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때렸으니 남편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도록 유도한 거죠. 실제로 그날 박씨는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폐륜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조 임금은 박씨의 효심과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고요. 오히려 박씨에게 상을 내리고 정려문을 세워주도록 명했습니다. 불효자 남편은 엄벌에 처해졌고 박씨는 열녀로 기록되었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교훈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실록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 편에서는 이 사건 이후 조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며느리는 정말 악독한 폐륜하였을까요? 실록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구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밥을 짓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걸레질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며느리는 묵묵히 참으며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집안일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화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급기야 며느리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한 대도 아니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며느리는 그때도 참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마루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것이었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심각한 모욕이었던 겁니다. 이때 며느리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녀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한 차례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록에 기록된 그 유명한 폐륜 사건의 실제 전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손을 든 직후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고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사건을 마을 전체에 알렸고 관아에까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어요. 관아에서는 즉시 며느리를 체포했고 곤장형에 처한 뒤 옥에 가두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며느리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몇몇 어른들이 관아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 며느리가 평소 얼마나 효성스럽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를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며 약을 달려드렸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화풀이로 밥을 던져도 묵묵히 치우고 다시 준비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되자 관아에서도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한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웃들은 며느리의 비명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증언했고 멍든 자국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어요. 한 이웃은 며느리가 한겨울에 얼음물로 빨래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관아의 조사관은 며느리의 몸을 검사했고 오래된 상처 자국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폐륜이 아니라 오랜 학대 끝에 벌어진 비극적 사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건의 놀라운 판결과 조선시대 법의 의외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록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웃들은 며느리가 평소 효성이 지극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집안일도 성실히 해왔다는 증언이 이어졌죠. 그런데 왜 갑자기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고발이 들어온 걸까요? 조사관들이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신문에서 시어머니의 진술에 모순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물어보자 대답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실제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시어머니는 이런 거짓 고발을 했던 걸까요? 이유는 바로 며느리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을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게다가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국 며느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 고발을 감행한 것이었죠. 조선시대의 시부모를 때리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사형당하거나 최소한 쫓겨나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 끝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고죄, 즉 거짓으로 남을 고발한 죄는 조선시대에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었거든요. 특히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거짓 고발했다면 더욱 무거운 죄였습니다. 신하들은 시어머니를 엄벌해야 한다고 왕에게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런 거짓 고발을 방치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왕은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벌하면 유교 사회의 효사상에 금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거짓 고발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죠. 결국 왕은 시어머니에게 가벼운 처벌만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후대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고한 며느리는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며느리의 결백을 알게 되어 더욱 존경하게 됐죠. 이 사건은 조선시대에도 철저한 조사와 증거가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신분이나 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유교 질서를 지키려는 고민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이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다음 마지막 편에서 이 놀라운 사건의 결말과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 조선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실록 기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조정에서는 며느리의 처벌 수위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파 신하들은 극형을 주장했지만
개혁파는 시어머니의 학대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죠. 결국 왕은 며느리에게 장형 100대와 3년 유배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판결이었죠. 이 판결문에는 특별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학대도 죄가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며느리 학대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사례로 기록됩니다.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졌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한 지방 수령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느리 학대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이죠. 조정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유교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 세력의 반발로 법령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각 지역 수령들에게 가정분쟁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죠. 이 사건의 주인공 며느리는 유배지에서 3년을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유배 간 사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이죠. 이후 이 부부는 다른 마을로 이사해 조용히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회자되었습니다. 금기를 깬 용기 있는 여성의 이야기로 말이죠. 일부 양반가 여성들은 비밀 모임을 만들어 가정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없었지만 조선 여성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사건 발생 10년 후 비슷한 사례가 또 다시 실록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처벌이 훨씬 가벼웠죠. 사회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도 인간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며느리 학대에 대한 처벌 사례가 실록에 더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법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조선시대 여성 인권의 작은 이정표로 평가합니다. 비록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변화의 씨앗을 뿌린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교훈이죠. 물론 그 며느리의 선택이 최선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처한 극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폐륜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전히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00년 전 조선시대 며느리의 이야기가 현재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